검언 유착 의혹 수사를 위해 검찰이 시도한 채널A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틀째 대치 중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틀째 시도 중인 상황인 거죠. 채널A 기자들은 취재 과정을 문제 삼아 언론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라면서 반발하고 있고요. 기자협회 역시 채널A에 대한 압수수색을 명백한 언론 자유 침해라는 논평을 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고발한 당사자이기도 한 민원연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원경 공동대표 연결합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채널A 기자들과 기자협회에서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언론 자유 침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이제 고발한 당사자이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당연히 무슨 소리냐 압수수색 해야지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사실 또 언론 시민단체로서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진짜 깊이 있게 고민을 많이 하고 이번에 어떤 입장을 내야 할지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그 압수수색을 하라고 고발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냥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고 한 것이고요. 예.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를 위해서 언론의 자료를 요구할 때는 언론사 자료 이외에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구할 방법이 정말 없는지 다 따져봐야 되고요. 그리고 예. 언론사에서 꼭 필요한 자료가 있음을 특정할 수 있을 때에만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현재까지 나온 언론 보도를 쭉 보면은요, 이번이 바로 그런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채널A의 자료 제출 협조를 분명히 요청을 했고, 저희가 보기엔 충분히 시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채널A의 자체 조사에서도 관련된 정보가 나오지 않았고, 예. 또 수사를 위한 결정적 자료를 전혀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고발한 건이 취재에 관련돼서 공정성이나 또는 가벼운 취재윤리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이 사안의 핵심은 기자가 보도 권한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원하는 정보를 받기 위해서 회유 협박을 했다는 협박죄잖아요. 예. 그리고 그것을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언론사의 지시 또는 공모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또 검찰과의 유착 의혹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명백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언론사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취재 과정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그것은 언론 침해다, 언론 자유 침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과장된 해석이 아닐까? 지나치게 언론을 성역화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언론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지켜지는 게 맞죠. 다만 범죄 혐의까지 무한정 지켜줄 수는 없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행위는 그런 범죄 행위일 수도 있다. 이 생각이신 네, 거죠.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말처럼 그동안 시간이 많았는데 네. 그 제보자의 이야기로는 채널A 사무실에 들어가서 그 이동재 기자의 노트북을 봤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그 이동재 기자의 노트북이나 휴대폰만 받아도 자료 협조를 검찰이 충분하게 사실을 파악할 수 있을 텐데 채널A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고 또한 측근 검사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압수수색 물품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런 점이 조금 의아스럽다. 이런 말씀이죠. 예, 굉장히 그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예. 사실 저희가 고발하지 않았어도요. 검찰은 자신들의 명예가 걸려있는 아주 심각한 사안이었잖아요. 예. 그렇다면 상식적으로라도 채널A에서 그런 보도, 그러니까 채널A 관련 보도가 나왔을 때 바로 그 증거 자료를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상식이거든요. 예. 왜 그런 행동을 전혀 하지 않고 민원연이 고발이 이루어진 이후에 굉장히 느리게 이렇게 진행이 된 것에 대해서는 좀 납득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근데 검찰이 MBC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거든요. 법원이 기각했습니다만. 네. MBC는 왜 한 겁니까? 그런데 그게 정답이 없더라고요. 예. 제가 아무리 언론 보도를 찾아봐도요. MBC를 어떤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는지에 대해서 신청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채널A가 관련해서는 우리 민원연이 고발한 건이 분명하죠. 예. 그런데 MBC는 민원연 건에 대한 참고인 조사 정도로 자료를 요구했을까? 이건 아니라고. 참고인 조사로 압수수색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채널A가 주장하는 게 있는데요. MBC가 몰래카메라로 그
채널A 기자와 이틀 씨 지인을 찍었다. 예. 이건 불법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도 통비법 위반이 아니고요. 이 내용은 방송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또한 압수수색 대상이라고 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이 지적한 보도를 보면은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관련된 명예훼손 사건이 언급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도요. 그렇다면 최경환 그 부총리 의 고발인 조사가 되었는가? 이것도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예. 피고발인 조사도 안 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압수수색? 이거는 좀 모든 것이 어떤 것을 경우에 둬도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언론 보도에서 희한하게 채널A와 MBC를 동시에 압수수색을 신청했는데 채널A만 나왔다라고 하면서 이게 불공정하다, 기계적 균형이 깨졌다라는 식의 논리가 전개되고 있는데요. 예. 이게 상당히 가식적인 억지 프레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두 사안이 MBC와 채널A는요 경우가 완전히 다르고요. 그리고 혐의 내용도 완전히 다르고요. MBC는 그 지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와 절차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혐의 내용과 절차 모두가. 예. 그런데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이것을 굉장히 기계적으로 놓고 마치 지금 현재의 이제 법원이나 이런 판단이 굉장히 잘못되었다. 심지어는 조선일보에서는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MBC의 이 보도예요.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 과정에 친문 성향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예.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그야말로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카더라식 보도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네. 그래서 법원에서 기각했겠죠. 뭐 그런 이유 때문에. 근데 그렇죠. 예. 저희가 어제도 이 사건 가지고 두 법조인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만은 이 압수수색의 의미가 가장 큰 것이 신속성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미 지금 꽤 오랜 시간이 지나버렸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네, 압수수색의 의미가 있느냐, 증거가 남아 있겠느냐, 이런 의혹 제기를 어제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요. 저희도 그걸 우려하고 있고요. 저는 압수수색을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막 1박 2일 대치를 하고 우리는 할 만큼 다 했다라고 하고 어떤 보여주기 뭐 이런 것을 하고 끝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서 굉장히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정말 검찰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좀 더 밟아야지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말은 이렇게 하는데 진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미 너무 시간이 지나버려서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수사 의지는 있다고 봅니까 검찰이? 일단은 검찰에 대한 수사 의지는 없어 보인다라는 뭐 채널A에 대해서는 일단 수사 의지를 보여준 건 맞는데 그것도 일종의 뭐 보여주기식 쇼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되는 것이고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검찰과 언론이 유착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네. 검찰 입장으로서는 유착되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을 텐데 또 그런 수사 결과가 나오기를 바랄 텐데요. 당연히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렇죠. 그렇다면은 지금 한동훈 검사장으로 특정돼 버렸으니까 한동훈 검사장의 핸드폰이나 혹은 한동훈 검사장 아니면 다른 검사와 이 해당 기자가 통화를 했다면 그거는 자체 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조사는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점에서는 수사를 제대로 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검언 유착 의혹 수사인데 그거를 담당자인 검사들이 한다라는 것도 약간 모순적인 느낌은 들기는. 근데 저희도 이거를 고발할 때 그런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고발도 안 하면 이게 흐지부지 그냥 계속 논란 속에서 그냥 끝나버릴 거라는 그런 우려가 또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셀프 수사가 되는 가능성이 아니고 사실 셀프 수사죠. 그래서 이제 우려가 되지만 검찰 스스로 한번 그것을 입증하는 그런 기회를 주어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 고발을 했던 것이었거든요. 예. 지금 제보자는 그 해당 기자가 자신한테 자신의 상사들한테도 다 보고된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채널A에서는 그 이동재 개인의 일탈이다 이렇게 지금 명확하게 선을 그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그 채널A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 관련된 증언을 이제 했어야 됐는데 그때 당시에 그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은 상부에 대한 보고에 대해서는 없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제 말을 했었는데요. 예. 그 이후에 다른 뭐 조사 결과가 특별하게 더 나온 것은 없기 때문에 꼬리 자르기의 혜택을 그냥 계속 가지고 가고 있다. 채널A 측에서는 이렇게 볼 예. 수밖에 없죠. 네. 예. 그 검찰에서는 아마 그 제보자 X 그 사람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하고 싶어 하는 모양일 텐데 그 네네.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르려고 한다는 이야기는 저도 들었는데요. 예.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까지는 저가 모르죠. 네. 제가 알고 있기는 그 질문과 자료 같은 거, 그 제보자 X의 참고인 질문과 자료, 네. 민원연을 통해서 연락이 오면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들었는데. 근데 저희는요, 그것을 저희가 이렇게 중재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허. 그것이 굉장히 또 논란을 빚을 수도 있고요. 어허. 자료가 또 변질되거나 배달 사고가 났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자료가 필요하다면은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검찰과 그 분이 직접 하시는 것이 맞다. 저희가 그 중간에서 중개 역할을 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예. 네. 또 일부분의 자료는 MBC가 또 가지고 있으니까 MBC 측에 검찰에서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고 말이죠. 네네. 뭐 수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거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의혹을 두고 채널A에서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 뭐 입장이 나온 건 없고요. 네. 그 이동재 기자는 그 사건 이후로는 지금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채널A에서는 어떻게 보면 회사에 존폐가 걸린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이번 사건이. 네. 그래서 명명백백하게 자체 조사가 되겠느냐 이런 네. 의혹들이 좀 있는데. 예, 그렇게 하는 게 순리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매우 답답하고요. 그리고 예. 뭐 채널A 기자들도 지금 거기서 이제 막고 있잖아요. 압수수색을 막느라고 굉장히 고생들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회사를 위해서 뭔가 우리는 진실을 가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예. 그러려면은 진짜 외부 인사들을 투명하게 이렇게 많이 모셔가지고 진상조사를 해서 진짜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예. 순서다. 거듭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예. 네. 그 자체 진상조사가 정답이 아니고 외부 인사를 모시고 와서 조사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네요. 예, 저희는 자체 진상조사만으로는 사실은 지금 모든 것이 정황이 고지고대로 믿어주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방통위가 그 조건부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채널A. 네. 그러면서 이 사건이 포함돼 있어요. 네. 그 취재윤리 중대위반 확인 때는 재승인 철회하겠다. 바로 이 사건의 이야기인데 네. 결국은 그럼 방통위는 검찰 수사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겠네 그러면. 네. 검찰 수사가 근데 정말 미진하게 나온다면 저는 그것만으로 또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우리 국민이 검찰 수사가 미진하게 나온 것으로 그칠 것이라고 보지 않아요. 이 예. 사안은요. 단순하게 기자 한 분의 일탈 행위라고 보지 않는 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자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최근에 언론개혁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예. 언론사의 종편이라는 언론사의 기자가 자신의 그 보도 권한을 가지고 함부로 남용하면서 진짜 한마디로 누군가를 정말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이런 행태를 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 이것은 끝까지 우리 국민이 진실을 아는 어떤 방법으로든 알게 되는 그리고 합리적으로 답을 정해서 채널A 기자가 그랬다라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이건 의심을 풀 수밖에 없구나라는 근거가 나오기 전에는요. 끝까지 관련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만 듣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언론 시민연합 김원경 공동대표였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선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예, 1부에서 김원경 대표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채널A 압수수색 관련 일단 현재 진행 사항을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검찰은 협박 취재 의혹을 받고 있는 기자들의 주거지와 차량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은 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채널A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현재 채널A 기자들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채널A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동아일보의 사회부 기자들도 같이 스크럼을 짜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때문에 대치 상태로 이틀째 압수수색은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5곳을 수사했는데 그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전화는 압수수색 대상에 못 올랐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최초 보도 당시에는 그 이철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 그리고 대리인인 지모 씨 등과 함께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장의 휴대전화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껴져 있는 게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 혐의랑 크게 관련이 없어요. 참고인 조사를 받는다던가 뭐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건데 이 당사자인 한모 검사의 그 뭐랄까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져 있는 거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휴대전화만 사실은 들여다보면은 정말로 통화를 했는지 아닌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데. 그렇죠. 일단 녹취록은 많이 공개가 돼 있으니까 녹음 파일만 확인을 하면 되는데 이게 어디서도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녹취록이라고 하는 것이 이동재 기자가 자신의 그 컴퓨터로 이 제보자인 지모 씨한테 보여준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대화를 나눴다. 검사장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모 씨가 그거를 읽으면서 자신의 휴대폰을 녹음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MBC 보도 당시에는 그 녹음 파일을 좀 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목소리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라고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녹취록을 풀었다는 건 당연히 녹음 파일이 있다는 거겠죠. 그 부분이 안 나오는 게 조금 이상합니다. 이동재 기자님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지금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 그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만 그 이동재 기자의 휴대폰과 개인 컴퓨터만 확보한다면은 거기에 자료가 다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채널 A를 압수수색할 게 아니라 그럼 이동재 기자의 뭐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뭐 이런 방법도 있었을 텐데요. 그러니까 주거지나 차량 등은 압수수색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증거가 나올지는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 20일 정도가 지났고요. 그 김서중 대표가 고발인 조사를 하고 나왔을 때 저희가 인터뷰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검찰이 예정돼 있지 않았던 회의를 이유로 1시간 정도를 그냥 대기하게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발인 조사한다고 불러놓고는? 그러니까 사전에 얘기해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2시간 정도를 검찰청에 있었는데 실제 조사를 받은 시간은 40분 정도고요. 그 뚜렷하게 뭐 이렇게 조사를 하겠다 혹은 아예 관심이 없다 이런 아예 뭐랄까 감정 표현이 없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채널A 쪽에서도 이것을 그 언론 자유 침해라면서 몰아가고 그냥 이대로 시간이 흘러서 흐지부지 되는 게 글쎄요 본사 입장에서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명명백백하게 뭐가 잘못된 거 있으면 잘못된 거 있고 아니면 그게 아니고 정말 오해를 받았으면 오해였다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옳은지는 국민들이 판단해 주시겠죠. 그렇죠. 자 다른 얘기 봅시다. 미래통합당 전국위원회가 김종인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가결했네요. 네, 전국위에 참석한 330명 중에 177명이 찬성하면서 비대위원장 가결이 됐습니다. 추대가 가결이 됐습니다. 자 가결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걸 수락하느냐 마느냐 이 여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 임기가 없어야 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당 당원 당규에 있는 8월 31일 전당대회를 열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다만 이와 관련해서 당내에서도 반발이 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실제로 상임 정국위가 인원 부족으로 열리지 못해 당원 당규를 삭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장 측은 현재까지 이제 비대위원장 추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비대위원장을 한 다음에 비대위를 꾸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당원 당규를 고쳐도 된다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요. 그 부분은 조금 뭐랄까 관점의 차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일단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추대를 거부하고 나서 다음
6월 달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상임 전국위원회가 6월 달에 교체가 됩니다. 예.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원하는 대로 당원 당규를 바꾸고 그 이후에 위원장 추대를 하자는 전략도 좀 그런 얘기도 있다. 네. 예. 그럼 지도부 공백이 너무 길어지는데요? 글쎄요. 그 부분은 예. 그러면은 이 상임 전국 위원이 결국은 안 이루어진 불발된 배경은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 성원이 안 차는 거잖아요. 네,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좀 된 사안인데요. 그 상임 전국위원 45명 중에 17명만 출석을 했습니다. 근데 예. 그 불발 배경에 일부 중진 의원이 물밑 작업을 했다고 알려졌는데 그 실제 당권에 있는 중진 의원들 중심으로 상임 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그러니까 전국위원, 상임 전국위원회 참석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좀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어쨌든 미래통합당의 진통 내용은 조금 더 이어져 갈 것 같네요. 네. 자, 여야가 오늘 2차 추경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야가 오늘 코로나19 관련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 2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방금 전에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2차 추가 경정 예산안 규모를 12조 2천억 원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정이 났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뭐 의원들이 투표 나오지 않지 않는 이상 예. 될 거라고 보입니다. 예. 그러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1인 가구 40만 원, 네.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이렇게 지급되는 것이죠. 그렇죠.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 기부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예. 자, 박사방 공범들에 대한 재판 이야기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박사방 공범들에 대한 재판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일명 아청법 혐의로 구속 기소가 돼 있습니다. 한모 씨가 첫 공판이 있었고요. 오후에는 조주빈에 대한 이제 공판도 있었습니다. 근데 한 씨는 아동 청소년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요. 또 음란행위를 시키는 등의 성적 학대를 하고 조주빈에게 전송해서 박사방의 영상을 게재한 혐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날 재판정에 나와서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자백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예. 다른 공범들에 대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일단 검찰은 한 씨에 대한 사건 외에도 별건으로 수사 중인 사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 기소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예. 또 오후에 나온 추가 입장으로는 검찰은 이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할 목적으로 범죄 집단을 조직하거나 예. 가입 활동한 혐의 등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닉네임 붓다, 그러니까 강훈과 다른 공범들의 주거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 이후에 범죄 집단 조직법 관련해서 처벌할 경우에는 그 박사방에 참석한 공범들 말고요. 예. 관전자들에 대한 처벌도 가능해질 것으로 아하, 보입니다. 예. 자, 그 정부 여당이 이 성착취 문제 또 온라인 성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처벌하겠다라고 네. 해서 법을 바꿀 모양인데 네. 이 사건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나중에 법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소급 네. 적용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검찰이 저번에 발표한 그 안에 따르면요. 그 최대 무기징역까지 하고 관전자들에 대해서 강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좀 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다른 이야기 해보죠. 근로 환경 때문에 생긴 태아의 질병도 산재다 이렇게 인정했다고 하는 내용이 있네요. 네, 오늘 대법원이 인정을 한 건데요. 일단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면 그 중증 환자에게 줄 약을 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치명적인 약품을 흡입하게 하는 그러니까 제주의료원의 간호사들이 낸 소송입니다. 아, 제주의료원의 간호사들 중에서 임산부가 있었는데 네. 중증 환자에게 줄 약을 갈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 그 흡입한 약들이 거죠. 흡입됐다. 네. 예. 임신한 간호사 15명 중에 5명이 유산을 하고요. 아하. 그러니까 4명이 선천성 심장 질환을 가진 아이를 낳으면서 사건이 좀 커졌습니다. 결국 그러면 이거는 내가 일하는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이렇게 아이가 유산을 하고 또 치명적 질환을 가진 아이가 나온 거 아니냐. 네. 그럼 이건 산재로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네요. 예. 네, 근데 이게 이제 일반인의 상식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일단 현행법상 산재보험 급여의 수급권자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본인입니다. 어허. 그래서 일을 한 건 엄마이기 때문에 병에 걸린 게 아이라면 아픈 사람과 돈을 받는 사람이 다른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네요. 예. 네.
그래서 대법원이 오늘 일반인의 상식으로 법을 조금 바로잡았다고 저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예. 같은데 임신 중 아이와 엄마가 한 몸일 때 질병이 발생했다면 이거는 당연히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예. 그리고 좀 의미 있는 말이 여성 근로자와 태아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로부터 충분히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이 대법원 판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확정됐습니다. 우리 대법원에서 상당히 기존에는 보수적 판결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법전 있는 대로 그대로 해석하고 그렇죠. 법에 있는 그대로 해석했다고 하면 아까 김 기자 말대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는데 네. 약간 다르게 좀 봤네요 이번에는. 그렇죠. 고등법원의 판단을 조금 질책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우리 국민들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그거 당연히 산들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법 적용 그대로만 하면 아픈 사람과 돈 받는 사람이 다른 거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렇죠.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기자 언박싱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였습니다. 코로나19 종식 후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 이렇게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많은 분들이 국내 여행을 가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해외여행은 좀 불가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이번 주 목요일부터 황금 연휴가 시작되면서 제주도가 비상입니다. 전국에서 18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대거 제주로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돌 하루방에게도 마스크를 씌우겠다는 각오로 방역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하죠. 원희룡 제주지사 연결합니다. 지사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전화 연결합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이번 연휴 동안 굉장히 많은 인파가 제주도로 몰릴 것이다. 이미 항공권도 매진됐다, 호텔도 매진됐다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네, 한 18만여 분이 찾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주도를 찾을 줄 예상하셨어요? 사실 이 예. 18만 명이라 그래도 작년의 절반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래 제주도가 갖고 있는 수용 능력에 비해서는 예. 그렇게 과한 건 아닌데 요즘 예. 때가 때이니 많지. 예. 경제를 생각하면 환영을 해야 되는데 예. 코로나가 묻어서 들어올까봐 또 긴장하는. 예. 어떻게 보면 참 이쪽 보고 울고 저쪽 보고 울고 싶은 참 난감한 입장이죠. 예. 제주도는 감염병이 확산될까봐 대표적 관광길이죠. 유채꽃길도 갈아엎었지 않습니까? 일부 도민들이 그러셨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걱정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 그동안 석 달 동안 우리 지역 내에서의 감염은 한 건도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조를 맞췄는데 이제 전국적으로 이게 좀 해소가 되면서 제주로 오시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제주 막을 방법은 없고요. 예. 그래서 조금이라도 몸에 민폐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우선 오지 마시라. 예. 그리고 오시더라도 예. 저희가 공항에서부터 한 줄로 발열 체크를 할 거고요. 예. 렌트카 빌리시는 분들은 그 방역 서약서 다 받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혹시 다니다가 예. 조금이라도 이상 증세가 있으면 저희들이 곧바로 그 분리된 동선으로 신원 보호하에 저희가 검사 진료를 해드릴 테니까 예. 조기 신고, 조기 검사로 우리 전파를 막자. 그래서 여기 협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제주도 들어올 때부터 관문인 공항이나 항만에서 다 발열 체크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기준 온도도요. 예. 한 0.2도 낮춰서 37.3도면은 의료 전문 인력이 상세히 체크도 하고 예. 방역에 대해서 더 상세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제주도에서 여행 다니다가 보건소로 오면 그 사이에 이미 다 전파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공항에서 조금만 저희들이 정밀 검사가 필요하면 공항 구내의 워크스루 검사소에서 예. 바로 신속하게 검사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입도 절차는 좀 길어질 수 있겠네요. 조금 불편하실 겁니다. 예, 가급적 저희가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하는데 예. 그래도
무방비로 하면 예. 그때는 편할지 몰라도 다들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조금 예. 불편하더라도 예. 오히려 나부터 철저히 해야 모두가 안심한다. 예. 협조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확진자들이 다 이제 무태서 들어오신 분들이 다 확진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더 있을 텐데 네. 그 문제는 무증상자일 것 같아요. 발열도 그렇죠. 들어올 때 발열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행하면서 만약에 증상이 생겼다 이런 경우도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가급적 빨리 신고를 해 주십사 하는 거죠. 예. 설마 괜찮겠지 하고 떠나면 그만이다 하다가 지난번에처럼 예. 사후에 전파 사례가 나오면 그건 저 예의도 아니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근데 최선을 다했는데 무증상 감염이라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만 빨리 해주시면 예. 저희들이 보호도 해드리고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마스크 착용 여부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항에서는 다들 마스크 착용해서 오시는데 예. 막상 여기에 관광지 다니실 때는 저 자유로운 기분에 좀 설레는 마음도 있고 해서 많이 벗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관광지나 업체들의 입장할 때는 예. 이번 특히 연휴 기간 동안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저희가 업소 관계자분들에게도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37.5도에서 기준을 37.3도로 낮췄다고 하셨는데요. 네. 만일 공항에서 37.3도가 넘는 분들은 다시 그걸 무트로 돌려보내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예. 저희들이 선별 검사를 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그 바이러스 여부를 저희 검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양성이 나오면 당연히 자가격리 내지는 진료를 받아야 될 거고요. 그렇지 않고 상태에 따라서 저희들이 뭐 능동 관찰을 하든지 예. 아니면 저희들이 다른 시설에다가 편의를 제공해서 죄송하지만 자가격리를 하든지 할 테니까 모처럼 제주도 그 비용 들어가면서 오셨는데 여기서 자가격리 되시면 얼마나 본인도 손해겠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설마 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좀 찜찜하신 분들은 그리고 일행들이 간다고 그냥 따라 나오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렸다가 우리 한국 전체적으로 이 고비를 넘긴 다음에 오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자, 만일 해열제를 먹고 오신다거나 혹은 확진을 숨기고 들어오셨거나 이런 경우에는 행정적,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건 당연히 이건 불법적인 손해를 끼친 거기 때문에 예. 그건 민사소송 저희들이 끝까지 할 거고요. 예. 그다음 저희가 구체적으로 도지사 명의로 그 공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어떤 협조 조치를 내렸는데 만약 그걸 위반된 경우에는 우리 행정의 어떤 조치를 어긴 그런 형사 책임을 물을 소지도 있습니다. 예. 강남 모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주도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예, 법원에 접수가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아직 뭐 재판이 열리진 않았는데 예. 그것은 저희들이 뭐 소송을 뭐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경우에는 너무 심한 경우다. 예. 그런 것까지가 우리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해서 넘어가면 이게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너무 저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제주도 갈 때 느낄 텐데 공항이 너무 좁다. 그리고 뭐 대기 시간이 너무 길다.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제주 2공항을 건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환경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라고 있는데 지금 제주 2공항 건설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예, 제2공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국가 용역을 통해서 예. 지금까지 진행이 된 거고요. 현재는 철새라든지 이런 환경의 피해가 최소화돼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전문 용역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조금 늦어지긴 했는데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제대로 진행이 되면은 언제쯤 가시가 될까요? 목표가 2025년 개항이 원래 목표입니다. 25년.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 이야기도 좀 해보죠. 예. 우선부터 지시는데 지난번 지방선거 때도 뭐 지사님은 당선됐습니다만 당은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때 참 무소속으로 당선되셨군요. 예. 이번에 아마 정치하시면서 이렇게 참패한 건 처음일 텐데 아직도 당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네.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선거를 단순히 뭐 선거를 졌다 이겼다라는 게 아니고 결국 우리 국민들이 이제 믿고 기대하는 정당에다가 하나밖에 없는 표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상당히 많은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거나 외면을 받았다고 봐야 되는데 예. 그러면 그 이유를 알고 그걸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자기 진단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아직 그 당내의 인식이 철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직 중심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예, 패배 원인 분석 또 반성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차피 지금 민심에 큰 버림을 받은 그 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 박근혜 정부로부터 탄핵되어 왔는데 그 모습들이 단절되지 않고 국민들한테 제대로 이걸 극복하지도 않은 채로 어떻게 그 표만 얻으려는 이런 게 오다 보니까 이 사태까지 왔기 때문에 예. 이걸 제대로 그 단절할 거 단절하고 또 새롭게 바뀌어야 되는 모습들에 대해서는 믿음이 가는 그런 실천 의지와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면에서 완전히 새로운 탈바꿈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그런 걸 하실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도 상당 부분 주시는 반면에 예. 지금 당에서가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찬반이 조금 많잖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 가닥이 잘 못 잡히고 있는데 저는 어차피 지금은 비상한 쇄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 사실은 이상의 강도 높은 쇄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제주에 가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 말씀 전해주시죠. 예, 아직 제주 여행 결심 안 하신 분들은요. 그 노래에도 있잖아요. 버스커 사랑한다면 좀 참고 기다려 달라는 말씀을 하고 싶고 예. 이미 표를 예약하시고 끊으신 분 어쩌겠습니까? 대신 나부터 청정 제주를 철저히 지키겠다. 예. 방역의 주인공이다. 그런 마음으로 불편하시더라도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예. 청정 제주를 지키는데 앞장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도 뭐 제주도 매년 가고 뭐 제주도 가서 지사님도 만나고 했습니다만 외국을 이제 잘 못 가기 때문에 제주도로 가자 이런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올 여름쯤 되면은 어떻게 좀 코로나가 잡혀서 많은 관광객들이 가도 되겠죠? 예, 그 제주도는 아마 여름 되면 괜찮을 것 같은 문제는 겨울 되면 또 2차 유행도 아하. 되기 때문에 예. 우리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기 전에는 언제든지 이게 꺼진 불이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사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희룡 제주지사였습니다. 어젠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드는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황금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연휴 기간이 코로나19 방역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은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0명 안팎으로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서 중장기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지 어제로 100일이 됐더라고요. 네, 예. 교수님 그렇죠. 예. 보셨을 때 지난 100일 돌이켜보면 어땠습니까? 상당히 힘든 과정도 거치긴 거쳤는데 예. 국민들 또 의료진들 또한 이제 방역 당국이 정말 애써서 노력해서 지금 정도의 수준까지 만들긴 한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껏 고생한 만큼 앞으로 더 큰 고생이 있지 않기만을 그냥 이제 염려하면서 그냥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상당히 상황이 좋지 않은데
그 네. 외국에서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까지 간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네, 초기에 정책적 판단을 좀 잘못한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코로나19의 초기의 상황을 보다 보면 이 바이러스의 전파 양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왕설래가 좀 있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가감하고 선제적으로 준비했던 국가들과 그러지 못했던 국가들이 아주 대별되면서 경과가 아주 다르게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조금 뭐 중간에 위험한 거를 거치긴 했지만 아주 선제적인 그런 방역과 뭐 진단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갔기 때문에 초기에 좀 그래도 빨리 이제 안정 상태로 간 것 같지만 다른 국가들은 이미 그런 이제 선제적인 부분들을 하기에는 이미 늦은 상태에서 정책들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환자 발생을 쫓아가야 되는 그런 이제 악순환이 발생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 며칠 동안 계속해서 신규 확진자가 10명 안팎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대부분이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확진자는 네, 그렇죠. 예. 그 숫자가 굉장히 작은데 그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황금 연휴 기간이 좀 고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연휴여서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 연휴 자체에서 그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약간 좀 완화됐거나 아니면 조금 느슨해진 상황에서 맞이하게 되는 연휴이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뭐 생활수칙인 손위생이라든지 마스크 착용 이런 부분들도 느슨해질 거 걱정이 되고 또한 지금껏 여러 많은 분들이 집에 계시면서 사회적 접촉들을 최소화 시켜주셨기 때문에 환자 발생도 없고 확산도 안 됐는데 예. 이제 전국적인 단위로 이동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뭐 좀 조용하게 아주 증상이 가벼운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확산을 시키게 되면 여러 시도에서 환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는 양상이 언제든 벌어질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제일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 그 이번 연휴 기간 어쨌든 외출이나 뭐 나들이나 하실 분들은 그 개인 위생 관리 또 마스크 착용 뭐 이런 거 계속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 꼭 지켜주셔야 될 것뿐만 아니라 이제 밀집된 환경이 조성된 곳에는 절대로 이제 가지 않도록 하거나 체류를 안 하시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가 가볼 만한 데가 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많이 모이게 되면 또 거기서 뭐 식사를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 서로 뭐 차라도 한 잔 마시려면 다 마스크 벗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런 공간에서 전파들이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어디를 가셨더라도 가족 간에 아주 이제 조촐한 모임 형태로만 가지셔야지 사람이 많은 공간들을 자꾸 방문하시게 되면 그게 다 이제 감염병 전파에서는 다 원인이 될 수 있을 거라 이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가 5월 5일까지인데요. 그 5월 5일 지나면 이제 생활 방역으로 넘어갈 테고 문제는 이 5월 달 되면 이제 그동안 미뤄왔던 각 학교들의 개학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학부모들도 상당히 걱정이 될 텐데 네. 그 등교 개학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등교 개학에 관한 부분 사실 이제 학교의 수업이란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는 좀 컨셉을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꼭 필요한 등교가 필요한 경우는 있죠. 특히 고3 같은 경우는 뭐 수시 준비부터 시작해서 예.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봐야 되고 이러니까 특정 학년 어떻든 그러니까 오프라인, 그러니까 등교 수업이 꼭 필요한 학년들 중심으로만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런 인력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동원을 해서 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형태, 그러니까 생활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형태의 수업 방법을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꼭 필요하지 않은 연령대의 그런 학년들은 온라인 수업을 지속한다든지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을 좀 병행한다든지 이런 조금 좀 변화된 형태를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목소리는 참 어렵다 그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 어렵다 이런 얘기는 저희도 이제 교육부 통해서 듣고는 있지만 예. 근데 어쨌든 그냥 전면적인 그런 개학은 상당히 위험함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다시금 좀 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아무래도 등교에서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받다 보면은 그 뭐 1m, 2m 거리 두면서 수업받기 조금 힘드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교수님의 이제 생각이시고요. 네, 예.
그 어린아이들은 조금 이 코로나 확진에 덜 걸린다 이런 얘기가 초창기에 있었는데 그건 여전합니까? 아니면 다른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 사회적인 접촉들이 사실 적은 것 때문에 이제 전파도 적었고 또 이제 계속 계약을 미루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회적 전파가 별로 없으니까 많이 안 걸리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제 학교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거기에서 사실 뭐 코로나19만 걸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감기도 전파될 거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학교의 개학이 특히 이제 저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 감염병이 엄청나게 유행을 하기 때문에 그 사실 이제 그 일반적인 소아과나 이제 그러면 내에 아이들이 감기 걸려서 오는 숫자도 확 늘어나게 될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의료 체계가 준비됐는지도 아하. 사실 한번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정말 감기 환자 없거든요. 아이들이 정말 집에만 있다 보니까 정말 감기도 안 걸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근데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분명히 이제 감기가 전파되기 시작하는데 이제 감기 증상이나 코로나19 증상이 똑같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모든 의료기관이 이거를 다 코로나19가 준해서 이제 선별 진료를 해야 되는 상황들인데 아이들 진료가 그다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모들도 상당히 좀 고민을 해서 계약을 할 때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올 가을과 겨울 2차 유행이 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수님도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더 비관적이어서 사실은 생활속 거리두기가 만약에 제대로 정착이 안 된 상황에서 만약에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전히 완화하는 형태라고 생각해서 무너져 버리면 사실은 뭐 다음 주, 뭐 2, 3주 있다가도 환자 확 증가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많은 이제 바이러스 학자들이 얘기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 때문에 그리고 또한 가을이나 이제 겨울이 됐을 때 이제 그 야외 활동이 줄어들면서 실내에서의 활동이 많아지기 시작하게 버리면 당연히 이제 환자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 수순일 것 같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다 예측을 하고 있어서 어떻든 간에 이게 한 번의 유행으로 끝날 건 아니다. 라는 부분은 모든 감염병 전문가들이 일치하는 의견입니다. 메르스 때는 종식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이 코로나는 그게 통하지 않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메르스는 병원에서 발생을 했으니까 병원에 발생한 병원들 잘 통제하고 그 병원을 다른 병원으로 확산만 안 시키면 통제가 오히려 쉬운 그런 감염병이었기 때문에 종식을 논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지역사회 내에 토착화될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이기 때문에요. 이게 그냥 주기적인 유행을 하는 패턴들로 굳어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종식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토착화돼서 그냥 바이러스랑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백신 개발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토착화 된다는 것은 뭐 매년 가을이나 겨울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런 거죠. 토착화 돼버리면 그런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거죠. 근데 바이러스는 고온 다습에서 살기 어렵다 이런 말도 있는데 뭐 메르스19 바이러스는 그거랑 또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경우 좀 다른 경우가 지금은 모든 사람이 지금 감염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 간 전파가 용이하게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기후와 무관하게 전파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달라진다는 얘기는 계절성을 이제 띄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바이러스가 완전 토착화됐다는 얘기를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2009년에 유행했던 신종플루가 첫 해에는 뭐 여름에도 되고 가을까지 유행을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해부터는 겨울에만 유행하는 그런 계절 인플루엔자로 굳어져가지고 정착을 했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19도 이제 그런 호흡기 바이러스들과 유사한 형태로 정착화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 메르스19 전에 활발했던 국가 간 이동, 코로나19 전에 그리고 뭐 여행이라든가 출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조금 어렵다고 봐야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백신 개발이 돼서 이제 전 국민들이 이제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을 정도의 효과적인 백신이 나와서 이제 모든 사람이 면역력을 갖게 되면 유행 자체가 잦아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은 돼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리고 국제 간의 교류도 사실 문제가 되는 게 특정 지역이 안정이 됐다 그래도 다른 지역이 계속 유행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파고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유럽이랑 미국이 좋아졌다고 해도 이제 남미랑 아프리카가 지금 계속 환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대륙별로 돌아가면서 유행을 하면 한쪽이 잠잠해지면 또 다른 한쪽이 다시 유행이 시작되는 그런 아주 순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1, 2년 사이에서는. 그래서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이 급한 일인데 그 뭐 전문가들마다 다 말이
다른 것 같아서 뭐 6개월, 1년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장밋빛 기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뭐 후보 물질이 한 10대 개 이상 나와 있고요. 예. 그 중에서 한두 개라도 이게 정말 효과가 좋고 아주 오래가는 백신이 나올 수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 초기 개발된 것 중에 한두 개라도 제대로 되면 뭐 1년 안에 나올 수는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조건이 다 맞아떨어져야 되는 건데 그런 게 몇 개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연구가 진행돼야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 아주 빨리 정말 다 따다닥 맞아떨어지면 뭐 1년 이내에도 나올 수 있겠다고 예상을 할 수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형태로 뭐 한두 개 실패하고 그중에서 이제 그런 걸 보완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면서 만약에 개선이 된다 그러면 이제 1년 반, 뭐 2년 이 정도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백신이 더 급합니까? 치료제가 급합니까? 둘 다 급한데요. 예. 둘 다 급한데 그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일상으로 조금이라도 가깝게 돌아가려면 백신이 급한 거고요. 지금 당장 걸려서 사망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줄이려면 치료제도 급한 거거든요. 사실 둘 다 급합니다. 예, 둘 다 급합니다. 예, 둘 다 급하네요. 예. 예. 그러면 만일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이 됐다는 전제하에 이 네. 또 다른 바이러스가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가 유행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또? 뭐 당연히 있는데 이 코로나19 자체도 백신이 개발됐더니 백신에 안 듣는 그런 형태의 유전자 변이도 언제든 생길 수 있는 거고요. 예. 뭐 코로나 2021 뭐 이런 게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인플루엔자도 계속 이제 대유행 가능성이 있으니까 인플루엔자가 한번 또 중간에 유행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를 위협할 만한 바이러스들은 상당히 우리가 알고 있는 후보도 많은데 예. 코로나19처럼 아예 예상도 못했던 형태로 또 언제 또 어떤 형태가 튀어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예. 어쨌든 상시 대비하는 그런 이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저 방역 당국에서는 2차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국민 코로나19 항체 검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말입니까? 이제 집단 면역도가 얼마나 형성됐는지를 보면 우리가 이제 좀 안심해도 될 정도까지 많은 사람이 걸려서 생기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예. 그런 부분을 예측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 내에서 이제 무증상 감염이라든지 아주 증상이 가벼워서 확인되지 않았던 감염자의 숫자까지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면역도 검사거든요. 예. 이제 그래서 면역도 검사는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전 국민 다 필요 뽑을 수는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대표되는 그런 혈액 검체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뭐 예. 혈액원에 보관된 거라든지 국민영양조사에서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지금 뽑아서 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걸려 있나를 좀 확인하겠다는 얘기고요. 예. 근데 이제 뭐 그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키운다면 그냥 무작위로 샘플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제 검체를 내줄 분들을 모아서 검사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시초에 대한 연구들이 이미 시작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획하고 연구비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 준비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스페인 독감 때는 2차 유행 때 더 많은 사망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랬었죠. 예. 뭐 이번에도 그런 가능성은 있겠죠. 혹시 만일 2차 유행이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2차 유행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못한 상태에서 다시 맞이하게 된다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10,000여 명 발생하는 수준에서 잠잠하게 됐지만 미국처럼 100만 명 뭐 이렇게 발생한 곳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들이 우리나라 내에서 비슷하게 발생하면 엄청난 숫자가 감염되고 엄청난 숫자가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든 간에 대규모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준비는 하는 게 맞습니다. 그 지난 메르스 때의 경험이 우리에게 큰 약이 됐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르스 때 그래도 한번 그 우리의 방역 체계를 개선을 해놨으니까 그나마 이 정도 수준으로 감당을 했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특히 메르스 크게 안 겪었던 이제 몇몇 국가들 보게 되면 아주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국가들 있잖아요. 우리처럼 예. 중간에 이런 걸 안 거쳤던 국가들은. 그래서 일단은 그때 개편을 해서 방향성은 잘 잡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뭐 해가 가면서 좀 이제 그런 게 유행이 없다 보니까 좀 후퇴했던 거거나 좀 예상했던 것보다 진척이 안 된 부분들도 있고 또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우리가 의료체계 자체를 아주 바꿔야 되는 상황들을 맞닥뜨렸기 때문에요. 앞으로의 개혁들 어떻게 의료체계를 바꾸고 방역의 시스템들을 바꿀 건가는 앞으로 더 큰 숙제가 앞에 남겨져 있는 겁니다. 예.
그 2차 유행에 대비해서 뭐 감염 당국이 할 일이 있고 정부가 할 일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국민 개개인들은 이 2차 유행에 대비해서 결국은 뭐 생활 방역이라든가 개인 위생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알아서 하는 뭐 이런 것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느슨함들이 용인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본인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자체가 그런 개개인의 최선이 모여지면 국민 전체의 최선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해주시고 힘을 좀 더 내주시고 힘들더라도 좀 버텨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황금 연휴 앞두고 우리 교수님께서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의료진들이 많이 지쳐가고 있고 방역당국도 지쳐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탱하기 힘든 상태까지 만들어주시면 이제는 못 버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껏 잘했다고 계속 잘하라는 법은 없다는 거를 좀 아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였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청년 정치인들의 생각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830 정치토크. 미래통합당 이준석 최고, 더불어민주당 이경 부대변인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준석 최고는 지금 달려오고 있네요. 예, 지각입니다. 좀 보기로 하고요. 예, 청년 정치가 필요하다. 또 여성 정치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선거 전에는. 그럼요. 많이 그렇죠? 합니다. 근데 공천하는 거 보면은 각 정당에서 청년이나 여성 정치인들 공천하는 비율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후보자로 예비 후보 등록은 좀 많은데 예. 거기서 거쳐서 진짜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예. 많이 떨어지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절반은 여성이고 또 인구의 상당수가 30대인데 지금 국회의원들 숫자 비율을 보면은 거의가 50대, 60대, 뭐 70대까지 포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젊은 정치인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그 당에서 조금 노력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같은 생각이죠. 예. 네. 우리 이경 부대변인은 언제부터 정치를 하기 시작했습니까? 정치를 언제 시작했냐라고 하면은 저는 좀 일찍 했는데 당에 이제 언제 들어왔냐라고 하면은 지금 상근부대변인 3년 차고요. 그 전에 대전시당에서 공보국장을 하고 있었고 그 전엔 언론에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총선에 안 나갔습니까? 저 이번에 비례 출마했었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후보군에 제 이름이 없습니다. 네. 다음번에 도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 그럼요. 예. 자, 미래통합당 이야기는 이준석 최고 오면 그때 하기로 하고요. 일단 선거가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런 선거 결과의 의미 그리고 원인 왜 이런 결과가 났다고 보십니까? 이게 질문지 없었는 질문을 해주셔가지고요. 저 원래 질문지 없는 거 평소 말합니다. 때 생각하던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당내에서 비공개로는 좀 저희가 좀 더 압승할 거라는 얘기는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참석하는 회의까지는 130석이 플러스 알파. 지역구 130석. 그럼요. 지역구 130석이 플러스 알파. 또 비례 같은 경우는 뭐 19석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지선 때 너무 공포감을 느꼈었거든요. 너무 압승을 했잖아요, 민주당이. 그래서 이번 총선 때는 분명히 시민들은 국민들은 심판을 한번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여러 야당이 그동안 어떻게 정치를 했는지 또 이번 코로나 일각에서는 코로나가 민주당을 도왔다고 하는데 그거는 민주당이 잘했으니까 그렇게 결과가 나온 거니까요. 코로나가 도왔다는 건 얘기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너무나도 국민들이 지지를 받는 게 온전히 다 민주당 니네 잘했다 이거는 아닌 것 아닌 것 같아요. 당내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잘하라고 더 잘하라고 좀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모두 당내에서도 당선인들조차도 그렇게 축제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솔직히 옆에서 왜 저렇게 몸을 사리지 할 정도로 많이 너무나도 저분이 저렇게 평소 때도 겸손했었나 할 정도로 많이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계시죠. 당대표도 열린 우리 당 때를 생각하자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뭐 이경 부대변인 말에 네. 의하면 정권 심판보다는 야당 심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짧게 하면은 야당 심판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예. 어떻게 국민의 마음을 뭐 여당 심판이 아니고 야당 심판이다 딱 잘라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예. 네, 그런데 아마 그거는 여야 할 것 없이 똑같이 채찍을 주신 건데 예. 여당한테는 한 번 기회를 더 줄 테니까 니네 한 번 더 잘해봐 이런 예. 거고 야당한테는 뭐 심판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한번 또 너희들도 이번에 이렇게 우리가 표로 할 테니까 한번 더 잘해봐라 이런 의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최고 나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요즘에 바쁘네요.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는 것 같아요. 원래 그냥 그 선거 끝나고 낙선자는 좀 쉬는 게 목적이거든요. 예. 네, 그런데 계속 불려다니고 있습니다. 요즘. 예. 예. 요즘 뭐 페이스북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요즘에 그 보수 유튜버들랑 이 사전 투표 조작건에 관해서 많은 논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논쟁거리가 되나 싶은 생각도 예. 하고 우리가 이제 이런 게릴라들과 싸우려면 차라리 한 전장에 다 모여라 해가지고 한 방으로 붙자 그래서 토론까지 했는데도 예. 안 되네요. 무시하시면 안 돼요? 무시하기에는 지금 이제 저는 이번에 보수 진영이 많은 이제 국민들의 외면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탄핵 이후에 너무 짠맛에 길들여져 있었어요. 짠맛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자극적인 어떤 소식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굉장히 좀 비약이 심한 이야기들 예. 뭐 이런 것들에 뭐 가짜 뉴스라고까지 제가 표현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뭔가 나산 하나 빠져 있는데 뭔가 큰 결론을 도출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많이 노출돼 있어가지고 좀 저염식으로 바꿔야겠다. 예. 체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총선 패배 원인이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중 하나가 네. 미래통합당이 너무 보수 유튜버들만 바라본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수 유튜버라는 것이 굉장히 그 영향력이 큰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은 예. 가장 큰 채널이 제가 알기로는 130만 명 요 정도 구독자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인구 대비로 보면 5천만 명 중에 한 2% 3% 정도 됩니다. 근데 사실 그것보다 훨씬 접근성이 국민들에게 뛰어난 매체들도 있고 그런데 공신력도 있는 매체들도 있는데 그 전장을 사실상 내려놓고 유튜브라는 어떤 그 아주 짠맛만을 파는 곳에 정당이 의존했다는 것 자체가 좀 믿기 어려운 전술이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미래통합당 당 자체에서는 뭐 이 주장을 따라가진 않고 있으니까. 제가 온몸을 들어서 맡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선거가 끝난 다음에 보수 진영의 유권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 믿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너무 믿기지 않을 만큼의 패배를 당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제가 나서가지고 혼자 똑똑한 척하면서 이제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원래 정치 평론이나 아니면 정치 얘기를 하면서 가장 위험할 때가 뭐냐면요. 진실을 얘기할 때 제일 위험해요. 근데 통합당 당 자체에서 그걸 따라하면 글쎄요 큰일 날 것 같기도 한데. 자, 그 이경 부대변인 어떻습니까? 보수 쪽에서 이렇게 투표 조작 논란이 나온 거에 대해서. 이준석 최고가 방송에서 하는 얘기를 저는 좀 많이 봤어요. 진짜 조작을 왜 그렇게 믿지? 그래서 반박하는 내용을 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는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보통 그동안에 조작설을 여당 쪽에서도 예전에 조작설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 보면 보통 표가 좀 아슬아슬하게 좀 질 경우 그럴 때 좀 조작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언론에서 좀 나오는 분들이 민경우 의원 뭐 그리고 차명진 의원이 있는데 이분들의 표차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민경우 의원은 39% 나왔고요. 정일영 그 상대 의원이 뭐 그 41% 표차가 2,893표였어요. 차명진은 30%대, 상대 김상희 후보는 60%대. 이거 여기는 표 차이를 뭐 말할 정도도 아니죠. 그런데 왜 이분들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왜 얘기를 하시지? 이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걸 뭐 다 떠나서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보통 재검표를 선거 끝나고 하는 곳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곳들이 어떤 곳이냐면 뭐 3표 차, 26표 차, 예전에 뭐 문병호 대 정유선 뭐 이런 케이스가 보통 재검표 대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유효표, 무효표 판정하는 기준이 딱딱 있기 때문에 혹시 내 유효표가 무효표로 판정되지 않았을까? 다시 까보자 뭐 이런 정도건 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몇천 표로 가면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스윙이 커지는 거거든요. 우정사업부와 선거관리위원회가 통째로 매수되었다. 뭐 이 정도 주장을 결부시켜야지만 이게 사실 논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참 뭐 민경우 의원님도 참 똑똑하신 분인데 그 워낙 선거 패배 충격이 컸는지 이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에 공감을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득을 하려고 해도 이미 믿는 데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경 부대변인 말처럼
2012년 대선 끝나고 진보 진영에서도 개표 조작이라는 얘기 나왔었잖아요. 예, 선거 끝나면 하는 이런 홍역은 치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앞으로 어느 쪽이든 선거 진 쪽에서는 매번 나올 상황인데 전 좀 조심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은 어떤 분들은 모 방송사의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도 부정이 있었으니 이런 것도 그렇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거는 87년도 이후에 우리가 어쨌든 많은 국민들의 노력으로 이룩한 민주화의 기반 맞습니다. 위에 온 선거 제도예요. 근데 이것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순간 그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그 민주화의 업적 자체가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이 제기도 거의 상응하는 수준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 주장하시는 분들한테 그 선거 때 한번 개표장을 한번 가보시라. 거기서 자기 눈으로 보면 아, 이 조작은 불가능하구나 개표 조작이 느끼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투표 용지가 조작되었다고 하는데 재개표를 하자 그래요. 재검표를 하자 그래요. 까면 똑같죠 조작됐으면. 그러니까 이게 뭔가 원인도 이해 못하지만은 그 해법도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자, 총선 참패 이후로 미래통합당의 혼란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지금 김종인 비대위가 의결되기는 했는데 김 전 위원장이 8월 말일까지 비대위원장직 하라면 안 하겠다. 또 이렇게 됐거든요. 당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지금 그거 회의하느라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전국위원회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하기로는 의결이 됐는데 이제 그 임기를 정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상임전국위를 소집하고 전국위원회를 소집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이게 이제 절차상으로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좀 더 논의해보기로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 참 머리 아픕니다. 지금 이게 각 의원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이제 각자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전당대회를 빨리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에 반대하고 당권 주자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뭐 지금 있는 대선 주자들 갖고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 때문에 또 불만이 있는 대선 주자들은 그것 때문에 반대하고 뭐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뭐 70년대 경제 뭐 이렇게 말했던 거? 그렇죠. 그런데 사실 저도 70년대생의 경제를 잘하는 전문가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언론에서는 몇 명 올라오더라고요. 40대. 예. 자, 근데 어제 저 방송에서 홍문표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어제입니까? 그제입니까? 기억이 잘 안 나네. 엊그제? 홍문표 의원은 일단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수락하고 그리고 당원 당규를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 이동영 씨는 방송 섭외 들어오면은 우선 하는 건 다 그만두시고 저희 거에 4일치까지 보장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오세요? 저한테 묻지 마시고. 방송 그렇게 해보신 분이 그게 말이 돼요? 파일럿으로 한 4일까지 보장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되면 또 이렇게 또 반발이 있을 거니까 과연 통합당 결정이 어떻게 될까. 저는 뭐 더 힘들어 봐야지 좀 이런 의사결정 구조가 신속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사실 비대위라는 걸로 그 보수 정당이 재미를 봤던 때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습 효과도 있는 것 같고요. 유일하게 재미를 봤던 비대위가 제가 했던 비대위, 그때 박근혜 비대위였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박근혜라는 아주 강력한 지도자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이지 사실 비대위라는 게 취약한 그 지도체제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만약 여론조사를 돌려가지고 당권주자 이름 다 읊은 다음에 이분들 중에 누가 당대표였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아마 당대표가 되실 분은 모르겠다라는 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상황 속에서 전당대회를 서두르는 것도 저는 오류가 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민주당도 과거에 좀 분란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뭐 회의만 하면은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회의 도중에 뭐 최고위원이 뛰쳐나가고 뭐 노래 부르고 뭐 별별 일이 다 있었어요. 신전대자 그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분당을 겪었었는데 이번에 홍준표 전 대표가 이럴 거면 차라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 당을 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왜냐하면 본인이 들어오긴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긴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홍준표 대표가 이제 본인이 대구에서 당선된 것에 고무돼가지고 요즘 정치적 발언 많이 하시는데 저는 당연히 이제 당의 만류를 뿌리치고 나가셔가지고 무소속으로 복당하셔야 되는 위치다 보니까 여러 이제 조언스러운 약간 딴지를 걸고 있는데 저는 어차피 그거에 대해서는 느긋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홍준표 대표는 지금 본인이 대권 노리고 지금 이제 이번에 의원도 하신 거지 당권 노리고 하시거나 원내대표 노리고 하신 건 아니지 않느냐. 대선은 2년 뒤다 이 생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좀 조급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이 대변인이
민주당이 잘해서 선거 압승한 건 아니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실제로도 그렇게 생각해야지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바꿔서 얘기하면 미래통합당이 대한 세력 혹은 국민들이 표를 한 표 선뜻 던지기 좀 꺼려했던 정당이 아니었느냐 뭐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좀 이참에 좀 확 갈아엎어야 되는 거 아니냐 미래통합당이. 그래서 그 일각에서는 뭐 이준석, 김세연, 뭐 홍정욱 이런 젊은 사람들이 지도위에 올라서 좀 바꿔라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거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준석 최고가 만약에 당선이 됐으면은 그림 자체가 좀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뭐 회의에서 이런 거 나온 적은 없었고요. 그림 자체가 미통당이 진짜로 뭐가 바뀌는 게 아닌가. 그냥 이미지상으로 그렇게 국민들께서 느끼실 것 같아요. 왜 이런 여론조사 있었잖아요. 국민들께서 투표를 하기 전에 계속 정치권을 지켜보는 게 아니고 일주일 정도 전에 조금 자세히 보고 이렇게 투표를 한다. 이게 좀 여론조사가 좀 높게 나왔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요 근래에 잠깐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이미지상 좀 변화하는 이미지를 크게 좀 가져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이 좀 더 불리하지 않을까. 이거 좀 왜냐하면 당내에서도 아까 청년 뭐 당선인 얘기도 나왔지만 그렇게 청년 정치인이 많이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도 그 중에 지금까지와 다르게 좀 많이 됐긴 했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여전히 저는 민주당이 진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민주당도 좀 보수 쪽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 좀 많이 계실 거예요. 네, 그런 이미지를 가진 국민들께서는 표심이 앞으로의 표심이 좀 흔들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그러면 위협일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한 것처럼 전권을 달라 하세요. 우리한테 맡겨라 정권을 주세요 하면 하세요. 저는 이제 좀 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몇 번 방송에 얘기했지만 저는 직업이 최고위원인 사람처럼 돼버려가지고요. 이게 이제 좀 도망 다니면서 좀 산과 물을 즐겨야 되나 이런 생각할 정도로. 달라고 하면 주나요? 비대위원장은 못 받두고요. 지금 상황에서 뭐 비대위가 출범하면은 뭐 당직이야 제가 뭐 사실 역할을 맡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꼭 비대위원 이런 거 말고도. 그런데 사실 당직 자체에 대한 흥미가 사라지는 것이 지금은 보수의 가장 기본을 한번 재정립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제가 비교하는 게 군대도 위관급, 영관급, 장관급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 그 아래 부사관급부터 해서 지금 다 무너지는 상황이에요.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누가 지금 지휘관으로 온다 하더라도 이 무너진 군대를 이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이제 아무리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하더라도 위관급의 일을 할 정도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보수가 재건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선거가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일단 먼저 자성 또 분석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아직 뭐 지도부조차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석하기에 앞서가지고 우리가 진 건 사실이 아니야. 그래서 사실은 선관위와 우체국과 모든 게 매수돼가지고 부정선거가 있었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고 있으니 제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선거 진 사람들은 다 알아요 왜 졌는지.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민주당 얘기해보죠. 오돈 전 시장의 성추행 문제가 총선 이후에 터졌고 또 최근에는 민주당의 비례정당이죠. 시민당 양정숙 당선인이 제명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그러면 검증을 왜 제대로 못했느냐. 결국은 민주당에서 후보가 돼서 저쪽으로 건너가신 분이니까 그런 비판이 좀 있습니다. 우선 이번 총선의 검증을 왜 제대로 못했는가라는 비판점에 계신 분은 오고 전 시장은 아닌 거고요. 네, 그분은 뭐 2년 전에 지선 때 당선이 되신 분이니까 이 기사가 같이 묶여서 오 시장 그리고 양 그 비례 당선된 분하고 국민들께서 이 기사를 많이 보셨을 때 민주당에 대한 그러니까 도덕적 기대가 되게 좀 높잖아요. 많이 실망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 또한 그거를 보고 정말 마음이 좀 많이 찹찹하더라고요. 그럼 국민께서는 어떻게 얼마나 좀 많이 찹찹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당 대변인 위치가 아니고 만약에 제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누군가와 한다면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민주당 이번에 당선인이 지역구에서 163명이고요. 시민당에서 비례로 17명입니다. 그리고 지난 지선 2년 지선 때 17개 단체장 중에서 14곳이 민주당이었거든요. 엄청 많죠. 그런데 지금 거론되시는 분은 두 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시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부분에서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을 텐데 이게 이 두 분이 지금 거론된 분들로 민주당 전체를 좀 실망하는 마음은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뭐 오도건 전 시장은 빼더라도 양정숙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이거 확인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었거든요. 뭐 투기 문제, 그 다음에 이 이념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정수장학회에 있었다는 것도 이것도 금방 알아낼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걸 하지 않았다는 거는 못했다고 봐야겠죠. 그건 좀 비판받아야 되지 않느냐. 비판받을 부분이 있으면 비판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이걸 후보를 냈다는 부분도 비판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공간이 이거는 뭐 지역구도 비례도 지금 국회에 입성한 모든 당들의 공간이 검증 과정, 검증 시스템이 다 문제가 있다고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좀 기반으로 해서 검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언론에서 얼마나 좀 이게 나왔는지 검색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건데요. 지금 그런 시스템 자체가 좀 모든 당, 이건 민주당뿐만 아니고 모든 당들의 좀 부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경 대변인이 제시했던 그 선거 결과 중에서 문제가 있는 공천들이 얼마나 됐었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뭐 지금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공천이 아까 언급됐는데 뭐 그중에서 하나만 문제가 됐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방권력 교체가 일어난 곳이 4곳이에요. 그게 어디냐면은 남경필에서 이재명으로, 그다음에 김기현에서 송철호로, 그다음에 서병수에서 오거돈으로, 그리고 홍준표에서 그 김경수로. 이 4곳이 전부 지금 뭐 최소 주황불 또는 빨간불이 떴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게 이번에 사실 그러니까 그런 사실 원래 보수당이 우세한 지역에서도 사실 민주당이 당선될 정도로 국민적 기대가 있었으나 그 4곳에 바뀐 곳들은 지방행정의 공백이 초래되었거나 아니면 앞으로 예상되는 곳들이거든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좀 겸허하게 민주당이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저는 오거돈 시장 건은 뭐 총선에 대한 영향력이라고 하면은 저는 아마 박빙으로 떨어진 뭐 이현주 의원님 정도는 굉장히 좀 억울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지만은 앞으로 대선을 앞두고 원래 우리 최근 한 2-3번의 대선 동안은 PK를 잡는 쪽이 유리하다라는 이런 게 정설로 되어 있는데 PK의 어쨌든 대선 구도에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 이 정도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선 너무 많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는? 그렇다 보기엔 내년에 이제 아마 보궐선거에서 한번 PK 분위기가 한 번 더 재확인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건 한번 지켜봐야겠죠. 알겠습니다. 두 분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물러가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내일 휴일이 있기 때문에요. 금요일 날도 근로자의 날이니까 쉬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